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전 세계에 울려 퍼진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는 제국주의의 압제 속에 신음하던 아시아 민중들에게 거대한 희망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특히 1919년 한반도에서 일어난 30일 운동의 평화적 저항은 인접한 중국 대륙에 강렬한 자극을 주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신해혁명 이후에도 군벌들의 할거와 일본의 끈질긴 침략 야욕 앞에 주권을 유린당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1919년 5월 4일 베이징의 학생들을 필두로 시작된 54. 운동은 중국 현대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꾼 거대한 각성의 폭풍이었습니다. 90%는 틀렸습니다. 54 운동이 단순히 일본의 21개조 요구에 반대하는 학생 시위인 줄 알거든요. 하지만 그 본질은 유교적 전통을 비판하는 신문화 운동과 결합하여 새로운 중국을 만들고자 했던 지식인과 민중의 총체적 결집이었습니다. 학생들의 함성은 노동자와 상인들의 파업으로 번졌고, 이는 중국인들에게 우리도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강력한 민족적 자긍심을 심어주었습니다. 이 에너지는 곧 정치적 결집으로 이어졌습니다. 순원은 1919년 중국 국민당을 창당하며 혁명의 기치를 높였고, 한편에서는 러시아 혁명의 영향을 받은 지식인들이 1921년 중국 공산당을 창건하며 새로운 이데올로기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90%가 놓치는 제1차 국공합작과 북벌의 긴박한 서사, 군벌을 타도하고 진정한 통일 국가를 세우기 위해 순원은 공산당과 손을 잡고 러시아와 연대한다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1924년의 제1차 국공합작입니다. 서로 다른 이념을 가졌음에도 군벌 타도와 반제국주의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순원의 사후, 군권의 실세로 떠오른 장제스는 공산당의 세력 확장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1926년 시작된 북벌이 성공가도를 달리던 중 장제스는 1927년 상하이 쿠데타를 일으켜 공산당을 무자비하게 숙청하며 합작을 파기했습니다. 국공합작의 붕괴는 중국을 다시 한번 내전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습니다. 장제스의 국민정부는 난징의 수도를 정하고 형식적인 통일을 이루었으나 살아남은 공산당 세력은 농촌으로 숨어들어 끈질긴 생명력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이 혼란을 틈타 일본은 만주사변을 일으키며 대륙 침략의 노골적인 야욕을 드러냈습니다. 안으로는 동족끼리 총구를 겨누고 밖으로는 외세의 칼날이 목전까지 다가온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중국은 다시 한번 거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중국 근대 민족운동의 역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공동의 적 앞에서 서로 다른 신념이 손을 잡는 협치는 과연 불가능한 것인가? 분열된 국가는 어떻게 외세의 먹잇감이 되는가? 100여 년 전 베이징 광장과 상하이 전선에서 울려 퍼진 함성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반복되는 이념의 갈등과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진정한 통합과 자강의 가치가 무엇인지 날카로운 통찰을 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입니다. 1930년대 대공황이 남긴 잿더미 위에서 전체주의라는 괴물이 탄생했습니다. 경제적 절망에 빠진 대중은 빵을 약속하는 독재자의 카리스마에 열광했고, 독일의 나치즘과 이탈리아의 파시즘은 민족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명분 아래 재군비의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국제연맹은 무기력했고, 열강들의 방관 속에 히틀러는 오스트리아와 체코슬로바키아를 차례로 삼켰습니다. 마침내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하고 광범위한 파괴의 기록인 제2차 세계대전의 막이 올랐습니다. 90%는 틀렸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단순히 1차 대전의 연장전인 줄 알거든요. 하지만 그 본질은 인류 문명이 쌓아온 도덕적 가치가 통째로 부정된 절멸의 전쟁이었습니다. 독일은 전차와 비행기를 앞세운 전격전으로 불과 몇 주 만에 프랑스를 점령하며 유럽 대륙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의 치명적인 오판은 동부로 향했습니다. 1941년 불가침 조약을 깨고 소련을 침공한 독소 전쟁은 인류사상 가장 처절한 소모전이었으며 스탈린그라드 전투의 진흙탕 속에서 나치의 기세는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아시아에서는 군국주의로 폭주하던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하며 미국이라는 거대한 잠자는 사자를 깨우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90%가 놓치는 총력전의 끝과 홀로코스트의 비극.
제2차 세계대전은 전선과 후방의 경계가 완전히 사라진 거대한 실험장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민간인을 겨냥한 무차별 폭격이 쏟아졌고 바다에서는 잠수함들이 보급선을 끊기 위해 사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는 아우슈비츠로 상징되는 홀로코스트였습니다. 나치는 인종청소라는 광기 아래 600만 명의 유대인을 공장식 살육으로 학살하며 문명 세계에 씻을 수 없는 흉터를 남겼습니다. 일본 역시 마루타 생체 실험과 위안부, 동원 등 입에 담기 힘든 전쟁 범죄를 저지르며 아시아 전역을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전세는 1944년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기점으로 연합군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서쪽에서는 미군과 영국군이, 동쪽에서는 붉은 군대가 베를린을 향해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결국 1945년 5월 히틀러의 자살과 독일의 항복으로 유럽 전선은 끝이 났고 같은 해 8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은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이끌어냈습니다. 두 발의 거대한 버섯구름은 전쟁의 종결을 알리는 동시에 인류가 스스로를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는 가공할 힘을 손에 넣었음을 보여주는 공포의 서막이기도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념과 민족의 이름으로 자행된 광기가 어떻게 평범한 인간을 악마로 만들었는가? 무너진 인류애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렀는가? 80여 년 전 세계를 뒤덮었던 포화와 비명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반복되는 극단적인 민족주의와 핵 위협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양심과 보편적 가치가 무엇인지 날카롭고도 고통스러운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비극이 멈춘 자리에는 물리적 충돌을 넘어선 거대한 이념의 장벽인 냉전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1945년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했던 전쟁의 포화가 잦아들었지만 세계는 평화 대신 또 다른 거대한 장벽 앞에 섰습니다. 자본주의 진영의 미국과 공산주의 진영의 소련이라는 두 초강대국이 마주보며 뿜어내는 극도의 긴장감은 얼어붙은 전쟁이라 불리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1947년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 그리스와 튀르키예의 군사적 지원을 약속하는 트루먼 독트린을 천명했고 이어 마셜 장관은 파괴된 유럽의 경제를 재건하여 공산화를 방어하려는 막대한 자금 투입 계획인 마셜 플랜을 가동했습니다. 이에 맞서 소련은 공산당 정보국인 코민포름과 경제 협력 기구인 코메콘을 조직하며 동유럽을 철의 장막 뒤로 숨겼습니다. 90%는 틀렸습니다. 냉전이 단순히 먼 유럽 국가들만의 기싸움인 줄 알거든요. 하지만 그 본질은 베를린 봉쇄와 한국 전쟁처럼 언제든 실제 전쟁으로 터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였으며 그 중심에는 우리 민족의 아픔도 서려 있었습니다. 특히 1948년 소련이 서베를린을 고립시킨 베를린 봉쇄와 이를 뚫어낸 미국의 대규모 공중 보급은 냉전의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1949년 자본주의 진영의 군사동맹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가 결성되자 소련은 1955년 바르샤바 조약기구로 맞불을 놓으며 세계를 거대한 두 개의 군사 진영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90%가 놓치는 제3세계의 각성과 닉슨 독트린의 대반전입니다. 거대 양국의 줄 세우기에 지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신생 독립국들은 1955년 인도네시아 반둥에 모여 평화 10원칙을 발표하며 독자적인 노선인 제3세계를 선포했습니다. 10을 반으로 둥하고 나누면 평화 10원칙이라는 흥미로운 암기법처럼 이들은 비동맹 중립주의를 표방하며 강대국 패권주의에 당당히 맞섰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이 얼음벽은 1969년 닉슨 독트린의 발표와 함께 서서히 녹기 시작했습니다. 트루먼이 냉전을 시작했다면 닉슨은 아시아 국가들이 스스로의 안보를 책임져야 한다는 선언을 통해 긴장 완화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90%가 주목하는 고르바초프의 결단과 무너진 장벽입니다. 1980년대 후반 소련의 새로운 지도자 고르바초프는 개혁과 개방을 통해 경색된 체제의 수술을 단행했습니다. 그의 유연한 정책은 동유럽의 민주화의 바람을 불어넣었고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넘어 1990년 독일의 통일이라는 기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반세기 가까이 지속된 냉전은 막을 내렸습니다. 이후 세계는 마거릿 대처와 로널드 레이건이 주도한 신자유주의의 물결 속에 세계무역기구 출범과 유럽연합의 탄생이라는 새로운 통합과 블록화의 시대로 나아갔습니다. 냉전과 그 해체의 역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념의 이름으로 서로를 증오했던 시간 동안 우리가 잃어버린 가치는 무엇인가? 물리적인 벽이 사라진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심리적 장벽은 없는가? 닉슨의 중국 방문부터 빌리 브란트의 무릎 사죄 그리고 텐안먼 사건의 비극에 이르기까지 20세기 후반의 격동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반복되는 패권, 갈등과 빈부격차 속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진정한 상생과 평화의 길이 무엇인지 날카로운 통찰을 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은 전 세계 제국주의 질서의 완전한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전쟁의 화염이 잦아든 자리에는 주권을 되찾으려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민중들의 뜨거운 열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수십 년 혹은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식민 지배의 사슬을 끊어내고 수많은 신생 독립국이 지구촌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독립의 기쁨도 잠시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강대국들의 냉전, 논리와 종교 및 민족 간의 뿌리 깊은 갈등이 뒤엉킨 거대한 시련의 장이었습니다. 90%는 틀렸습니다. 식민지 독립이 단순히 승전국들의 배려로 이루어진 줄 알거든요. 하지만 그 본질은 끈질긴 무장투쟁과 외교적 노력 그리고 민중들의 각성이 만들어낸 처절한 승리였습니다. 인도는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했으나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갈등으로 결국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갈라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베트남이 프랑스와의 긴 전쟁 끝에 독립을 선언했으나 고지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이념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또 다른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역시 네덜란드와의 끈질긴 투쟁 끝에 주권을 되찾으며 아시아 독립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90%가 놓치는 아프리카의 눈물과 각성입니다. 1960년은 무려 17개의 국가가 독립하며 아프리카의 해라고 불릴 만큼 거대한 해방의 물결이 몰아쳤습니다. 그러나 제국주의 열강들이 제멋대로 그어놓은 국경선은 독립 이후 부족 간의 잔혹한 내전과 학살이라는 비극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나이지리아와 르완다에서 벌어진 유혈 사태는 문명의 이름으로 자행된 지배가 남긴 흉터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련 속에서도 아프리카 국가들은 아프리카 단결기구를 창설하며 대륙의 통합과 자립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강대국의 조연이 아닌 역사의 주역으로 거듭나기 시작했습니다. 90%가 주목하는 중동의 화약고와 석유의 정치학입니다. 서아시아에서는 유대인들의 국가인 이스라엘이 건국되자 이에 반발하는 아랍 국가들과의 사이에서 4차례에 걸친 중동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팔레스타인 난민 문제는 오늘날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인류의 아픈 손가락으로 남아있습니다. 특히 1970년대 아랍 국가들이 석유를 무기로 사용하며 일으킨 2차례의 석유 파동은 전 세계 경제를 마비시키며 자원 민족주의의 무서움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국제정세가 단순히 군사력뿐만 아니라 자원의 점유에 의해서도 좌우될 수 있음을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독립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해방은 단순히 국기를 바꾸는 것으로 완성되는가? 외세가 남긴 갈등의 찌꺼기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가? 20세기 후반 델리와 카이로 그리고 라고스에서 울려 퍼진 독립의 함성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반복되는 인종 갈등과 자원, 전쟁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평화와 자강의 가치가 무엇인지 날카로운 통찰을 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입니다. 냉전의 장벽이 허물어진 자리에는 정보, 통신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세계화라는 거대한 물결이 밀려왔습니다. 20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과학기술 혁명은 인류의 삶을 근본적으로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인터넷과 무선통신의 발달은 지구촌을 실시간으로 연결했고, 스마트폰의 확산은 개인이 정보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을 혁명적으로 재편했습니다. 이제 인류는 인공지능의 진화와 함께 기계와 인간이 공존해야 하는 전대미문의 새로운 문명적 단계에 진입해 있습니다. 90%는 틀렸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인류에게 오직 장밋빛 미래만을 약속하는 줄 알거든요.
하지만 그 본질은 심화되는 빈부, 격차와 보이지 않는 새로운 계급 사회의 도래라는 차가운 현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확산은 전 세계적인 시장 통합을 가져왔지만 국가 간 그리고 개인 간의 경제적 불평등을 극대화했습니다. 또한 세계화의 이면에는 전통 문화의 소멸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 그리고 신종 질병의 급격한 확산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어느 때보다 불안한 실존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90%가 놓치는 지구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인류가 누려온 무분별한 풍요의 대가는 처참한 환경 파괴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화석 연료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지구온난화는 기상이변과 생태계 붕괴를 초래했고, 사막화의 가속화는 인류의 생존 기반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자원을 둘러싼 국가 간의 갈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숙제로 남아있으며, 환경오염과 자원 고갈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지구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환경 문제는 선택이 아닌 인류의 생존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과제가 되었습니다. 90%가 주목하는 연대와 공존의 길입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인류는 유럽연합과 같은 지역 공동체를 결성하거나 세계무역기구와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상생의 길을 모색해 왔습니다. 21세기의 국제질서는 일방적인 패권 중심에서 벗어나 다원화된 가치가 공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카슈미르나 팔레스타인과 같은 지역에서 분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인류는 평화와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대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적인 약속들은 우리가 여전히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현대사의 마지막 기록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이룩한 눈부신 과학기술은 과연 누구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번영은 가능한 것인가? 21세기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인류 보편의 존엄을 지키고 다음 세대를 위해 지구를 보존하는 일입니다. 역사는 우리가 오늘 내리는 선택이 미래의 인류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지 엄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입니다.